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해법 노트 요거 요약집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요 정도만 열심히 읽어보셔도 고득점 가능해요. 뭐 책이 너무 얇아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 이걸 다 못 봐서 문제인 거지.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점수 80점, 85점 가능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봐야 되니까 8주 과정이 조금 타이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반복해서 보셔야 돼.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도 복습 잠깐 하고 해야죠. 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복습. 이제 이번 주 한 거 다음 주에 이제 복습을 하고 수업 진행되니까 이제 지난주에 한 거다. 1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9억 초과 환산보증금 그러면 대권 3표 깨갱해 그렇게 6가지만 적용되는 거 있죠. 상위법만 보증금 제한이 있으니까 그럴 때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는데 이게 대항력 규정이에요.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맞죠. 대항력 규정이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하니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요. 이게 대항력 규정이니까 적용된다. 대항력 규정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3기차 명체시 계약 해지하는 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깨갱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이 해지권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면 폐업할 수 있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거 그거 대권에서 세 표 얻으면 깨갱해 요것만 적용되고 다른 건 적용 안 된다.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다.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 대항력 규정이니까 적용된다. 2번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 상가임대차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으로 바꿔야죠. 환산보증금 이건 얼마예요?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천이잖아. 더하면 1억. 1억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최우선 매조건 인정이 안 된다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가 소액 임차인. 환산보증금이. 이 5천만 원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 1억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최우선 매조건 인정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 주임법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1억 6,500인데 이게 그냥 보증금 주임법은. 상위법은 금액도 낮은데 6,500만 원 그게 환산보증금. 2번은 틀렸고 3번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상위법은 3기 주임법은 2기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돼요. 상위법은 3기, 주임법은 2기,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때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돼. 상기 차임액 연체하고 있어야 된다. 주택임대차는 2기 차임액 딱 연체하고 있어야 되고 계약 해지할 때는 4번 권리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그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게 임차인이에요? 아니라고.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야. 임대인이 내 건물이니까 나 1년 6개월 이상 창고로 쓸 거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고 팔았으면 이제 상고로 말했다고 거절한 다음에 중간에 판 거죠. 중간에. 그래서 1년 창고로 쓰다가 건물을 판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고 거절한 다음에 1년 동안 창고로 쓰고 팔았으면 새로운 소유자는 6개월 이상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 판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첫 번째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다. 그리고 건물을 팔았을 때는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임차인 틀린 거예요. 임대인이다. 5번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 철거, 재건축을 고지했어요. 이게 방해 행위는 아닌 거지. 레알 철거, 재건축을 할 거니까. 가라로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방해 행위가 맞죠. 근데 레알 정말로 철거, 재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고지한 게 방해 행위는 아니다. 됐고. 그다음 최근 판례니까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6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래도 모든 저당권 매각이 경매예요. 소멸하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조건 소멸. 누가 경매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다. 매각 부동산이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조건 소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도 경매로 소멸.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7번 매수인, 낙찰자예요. 매수인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무슨 말? 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가 개시된 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채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틀렸죠. 없다고. 인수가 안 되니까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겼어야 돼.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거는 인수가 되니까 매수인이 채권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지금은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겼잖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가 개시된 후 같은 말. 그러니까 너무 늦게 생긴 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된다. 매수인, 낙찰자가 채권 변제 할 필요 없다. 8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을 뺀 거 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을 때만. 너무 낮은 애가 차순위가 되면 안 되니까 넘을 때만.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넘을 때만이니까 초과의 의미예요. 그렇게. 넘지 않을 때만. X. 이것도 뭐 매년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도 2번 나왔었고. 그다음 9번 재매각을 실시할 경우에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을 적용한다. 자, 재매각은 낙찰된 거죠. 낙찰됐는데 낙찰자가 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거. 낙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감 없다고. 값을 안 떨군다. 저감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적용한다. 이게 저감이 없다. 그 말이니까 맞죠. 낙찰됐었으니까 저감이 없다고. 유찰 시에 저감이 있는 거지. 유찰 시에. 유찰은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다. 이게 유찰.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다. 유찰. 그때는 저감. 20에서 30% 저감시키는데 지금은 낙찰됐잖아요. 그러면 옛날 가격 그대로 쓰겠다. 저감이 없다. 주의사항은 세매각 중에서 낙찰됐는데 불허가 결정으로 다시 하는 게 있어요. 불허가 결정으로. 낙찰됐는데 불허가 결정으로 다시 한다? 그것도 저감은 없다고. 그러니까 재매각, 세매각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됐나 유찰됐나가 중요하다. 낙찰됐나 유찰됐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거 낙찰된 거야. 그러면 저감은 없다. 옛날 가격 그대로. 유찰됐다.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그때는 20에서 30% 저감시키는 거고. 요 내용이 사실 경매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정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10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2명이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경련 임차인, 요 2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주임법 상위법에서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가 필요해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 채권. 작년에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X.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 채권. 요 2명만 빼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요 두 명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1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그냥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죠? 3명 기억해야 돼. 그냥 공인중개사, 소공, 부칙상 개공 이렇게 3명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 매수신청 대리업을 못해요. 요 3명은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 안 되고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소공도 안 되고 부칙상 개공도 안 되고 요 3명.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2명이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 그 2명이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 그냥 공인중개사 X, 소공 X, 부칙상 개공 X. 12번.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업 실무교육이요. 1년 이내에 경매 실무교육 면제가 돼요? 중개업 실무교육 받았어. 1년 이내니까 경매 실무교육 면제가 안 된다고. 왜? 교차잖아. 동일 계열은 1년 이내 면제가 되지만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고요.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중개업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죠. 중개업 실무교육은. 근데 경매 실무교육은 교차잖아. 그러니까 면제가 안 되죠. 동일 계열일 때 1년 이내 면제다.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 그 다음 13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개공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뭐가 키워드? 매수신고.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다만 이제 혀가 꼬이는 거 안 되는 거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 그거는 못한다고. 매수신청 이런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 있어도 못한다. 혀가 꼬인다고. 이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남의 것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거, 내 것도 쓴 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 그게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 그건 안 된다. 이거 빼고 다른 거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4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야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미리. 보수는 보수와 보수표 미리 설명해라. 보수를. 왜냐면 꽉 놔도 입찰 서면 대신 써줬는데 낙찰 안 됐대요. 꽉 놔도 5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설명했어야 돼. 꽉 놔도 50만 원인데 그래도 맡길 거냐? 미리 설명했어야 돼. 위임계약 체결 전에 보수를 설명해라. 다른 것들은 다 위임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인수, 부담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 다른 모든 내용들은 위임계약 체결한 후 나중에 설명하는데 보수만큼은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라. 정답을 한번 나서죠. 중개업에서는 이렇게 확인 설명 시기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중개업에서는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업에서는 확인 설명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수만큼은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다. 마지막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더럽게 길어서 욕 나온다 2년. 1년 3년 욕이 안 되잖아. 더럽게 길어서 욕 나온다 2년. 중개업에서는 최장 길면 6개월 정지가. 매수신청 대리업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업무정지를 2년까지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업무정지 받으면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도 해야죠. 그렇게요. 됐고. 지금까지는 지난주 복습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제 진도 시작이에요.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자, 수강후기 부탁드려요. 제가 또 말씀 안 드리면 수강후기 안 적더라고. 악플이 무플보다는 낫다. 차라리 안 좋은 소리도 적어주세요. 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 관심은 있는 거니까. 정신승리야? 어쨌든
유의하고 부탁드려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다음 해법 노트. 자, 이제 필기 노트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해법 노트 요약집이죠, 사실. 명칭만 뭐 그런 거고 제가 그냥 해법 노트 이렇게 정해 본 거고 요거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외워봐야지. 와, 이것도 한번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러면 몇 달 걸려. 그러니까 힘들어.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읽어보는 거다. 자주 읽어보는 거다. 제가 외우라고 이건 꼭 외우세요라고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그것 빼놓고는 그냥 읽어보는 거다. 어차피 이거 다 외울 생각 아니셨잖아. 그죠? 읽어보자. 그렇게 하면 되고. 예. 그리고 필기도 최대한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칠판에 PPT로 띄우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거고요. 없는 것들 좀 적으시면 되고 아마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웬만큼 다 적었을 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를. 앞글자를 많이 따서 그렇게 하는 건 외우려고 그러는 거죠. 외우려고. 외우셔야 되니까. 중개사법은 이해를 가장한 암기 과목이라니까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시험에 들어갈 거야. 결국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하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끝내셔야 된다. 나중에 따로 암기할 거야. 나중에 언제? 시간이 진짜 없어요. 시간 금방 가잖아. 벌써 3월 달이에요. 3월 달. 금방 여름 되고 금방 다시 또 가을 되고. 이렇게. 자, 우리 목표는 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6080이에요. 60% 투자해서 80점 받는 거. 이 60%는 공법 대비, 공법을 100%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대비해서 60%만 투자해서 점수는 80점. 공법은 100% 투자해서 50점 받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거에 60%만 투자해서 80점 받는 게 목표. 6080. 할 수 있다. 충분히.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하시면. 저랑 같이 제가 이거 같이 하세요. 같이 하고 그렇게. 그럼 된다. 뭐 공부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도움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60% 투자해서 80점을 받자. 85점도 가능하고 이렇게 90점은 조금 운이 따라야 돼. 선생님 저는 공법을 40점 간신히 넘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90점 넘어야 돼요. 아니 그건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 중개사법 90점 맞는 건 공법 50점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공법 50점 맞고 중개사 80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 중개사법 90점은 그거는 노력 플러스 운도 따라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 80점, 85점은 가능하다. 근데 한두 개 더 맞추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이제 목표를 80점에서 85점 사이로 딱 잡고 그다음 1차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6월 모의고사 1차 평균 60점 목표 무조건 달성해야 돼. 그래야 2차를 계속할 수 있어요. 자, 여름쯤에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 그걸 우리가 2포자 이렇게 불러. 수학 포기하면 수포자. 2차 포기하면 2포자. 그분들은요. 2차가 어려워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2차를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2차를 계속하려면 1차가 잘 돼야 돼. 그래야 2차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정말로 1차가 안 나오니까 2차를 포기하는 거야. 1차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 6월달 모의고사 평균 60 맞아야 그래야 2차를 계속할 수 있고 적어도 민법 한 과목이라도 60점은 넘어야 돼. 학개론보다는 민법이 60점 넘는 게 2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민법이 중개사법 또 공시법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목표 달성하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민법 공부는 정말 토 쏠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면 됐어. 그거 누가 그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민법 공부 이 정도면 된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그래야 60점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모든 과목을 열심히,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
이런 전략은 위험해요. 중개사 80점, 공법 50점, 점수 보태기. 그거 안 그래. 그거는 동차로 하시는 분들일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2차만 하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민법, 학개론 2과목을 떨궜는데, 진상 2개를 떨궈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전 과목을 열심히 해서 공법, 공시세법 다 70점 목표로 하시는 거야. 전 과목 빡세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개사법만 놓고 보면 2차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법 점수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2차 평균은 2차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다고. 왜냐하면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법, 공시세법 전부 다 70점 목표로 하고 2차만 하시면, 근데 동차로 하시면 중개사법 80점, 공법 50점, 점수 보태기. 그렇게 고전략 그렇게 하시는 거고. 됐고. 자,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야죠. 갈 길이 좀 멀어요. 또. 자, 책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8주 동안에 이걸 끝내려면 녹록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봐야 되고, 이제 필요한 것들 PPT로 좀 더 보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총칙 있고요. 총칙에서 목적과 성격인데 1번 목적. 이 목적은 한 10몇 년 전에 한 지문 나오고 쭉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등하는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동산거래 신고등하는 법률은 그냥 참고예요. 공인중개사법 목적이 나올 수는 있어요. 목적에서 키워드만 잘 보시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다? 중개업.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었잖아. 중개업 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세 가지가 목적이 키워드고 한 가지를 더하면 전문성 제고가 그 표에서 첫 번째 칸에 있어요. 원래는 이 두 법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내란법 같은 법이었어요. 같은 법인데 분법이 되면서 법이 나눠지면서 들어간 목적이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따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문성이 제고된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보시는 거다.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경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따로 생겼으니까 전문성 제고. 그렇게 네 가지 키워드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주의를 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법에 없으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전문성 제고 이것만 목적인 거지 다른 건 목적이 아닌 거다.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한다. 아니라고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좋은 말이지만.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겠다. 어휴, 좋은 말이잖아. 목적은 아닌 거다. 법에 없으면 목적이 아닌 거다. 목적 키워드 네 가지만 싹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 다음 성격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역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 혼합법은 혼합되어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섞여 있다. 혼합법. 중간법은 공법, 사법, 중간에 위치한다. 중간법. 사회법은 같은 말. 그러니까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 공인중개사법 공법적인 성격만 띠고 있다. X. 사법적인 것도. 예. 공법적인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 제재, 감독 그런 거. 사법적인 건 개인끼리, 중개 계약, 손해배상, 개인끼리 하는 거. 그런 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은 같이 보는 거예요.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고요. 특별법. 자, 얘는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 자, 부동산 중개업 아니면 뭐 중개나 중개업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이 돼요. 기본법. 중개 보수가 궁금하면 어떤 법을 봐야 돼요? 민법을 본다고 나와요? 중개 보수가? 안 나오잖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 관련해서 기본된다. 기본법, 일반법은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에요. 자, 특별법은 먼저 적용되는 법을 말해. 그러니까 민법,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법을 적용시킬 때. 그래서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인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 질문. 공인중개사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되는 법이다. X.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고요. 특별법. 중개나 중개업 관련해서 기본법인 거지.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또 나온 적은 없고 시험에. 7페이지 상단에 참고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7페이지 상단에 참고. 양거로 4번 국내법. 토익 X. 우리 토익 공부할 필요 없다. 국내법. 영어 몰라도 돼.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니까. 외국에 있는 중개대상물 적용되는 거 아니다. 한국에 있는 것만. 이렇게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서 중개대상.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해서 공부하는 거고 거기 1번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세 가지 사이 관계 뭐 제가 1월 달에도 설명드리고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거의 마지막으로. 갑, 매도인, 토지를 팔아. 병, 매수인, 토지를 사요. 토지 매매계약책이라면 토지가 부동산이니까 토지를 잘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주는 거다?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넘어간다. 이제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워서 이제 감이 와요. 근데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 그럼 누가 나와요? 개공. 중개 파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자, 중개업 하시는 개공이 이걸 보면 토지는 이렇게 보이네. 아, 토지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야.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토지는 물건이니까 물. 소유권을 봤어요.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소유권은 권리니까 권리.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인다고. 누구 입장에서? 개공 입장에서는.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자, 매매. 둘이 매매하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행위. 민법에서 매매는 법률 행위잖아.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매매를 중개업 하시는 개공 입장에서 달리 불러준 거예요.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공부도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요 순서로 그렇게. 먼저 중개대상 물 5가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5가지. 자, 1번, 2번 부동산이에요. 토지, 그리고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그럼 3번, 4번, 5번은요. 우리가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 자, 이제 질문. 의제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 의제부동산이 모두 다 중개대상물 되는 거 아니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되잖아. 의제부동산 중에서 이렇게 3가지만. 진짜 어려운 거.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토지, 그리고 토지 정착물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그것도 X.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중개대상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유, 국가 소유인 부동산은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 기준. 이렇게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이렇게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죠. 그런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나중에 그냥 알아. 땡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자,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 이렇게 5가지에 속해 있을 때는 나눠봐야 돼요. 국가 건지 아니면 내 건지. 국유, 사유. 그리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이 5가지 중에서 토지, 건축물에서 나와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 근데 토지, 건축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토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알고 있는 거니까 응용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유, 사유 판단하는 응용 문제. 국가 거다, 안 되고. 개인 거다, 내 거다, 되고.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일 때. 다시 1번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쉬운 거예요. 시험에는 판례가 나오죠. 권리금, 돈이에요. 돈은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돈은 없잖아. 돈, 금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금 안 된다. 5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돈이니까. 금전, 채권 마찬가지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돈은. 이유는 너무 간단하잖아.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3번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의미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 역시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아요. 토지가 아니니까요. 토지가 아니잖아. 대토권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토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 토지네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대토권은 토지가 아닌 거야.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래서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대토권. 그리고 광업권도 마찬가지죠. 광업권, 광업재단 달라요. 광업재단이면 여기 속해 있는 거잖아. 광업재단. 근데 광업권은 광업재단과 다른 거예요.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들어가서 광업재단으로 되는 거지 광업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업권은 요 5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거래. 이게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물어봤는데 처음 보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한 거. 처음 본 건데? 뭔지 알아야 중개하죠. 처음 본 걸 어떻게 중개해. 듣보잡들은 안 되는 거다. 처음 본 것들. 그것들 X. 됐고. 그리고 이제 5가지에 속했을 때 특히 토지, 건축물에 속했을 때 어떻게 해라? 국유, 사유 판단하자. 어렵지 않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래요. 토지. 5가지에 속해 있는 거죠. 토지. 그럼 어떻게 해? 국유, 사유. 자, 누구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누구 거? 내 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유 아니라고. 내 거야. 내 건데 거래할 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된다. 내 거. 가압류 등기된 토지. 가압류. 채권자가 내가 빚을 안 갚았더니 내 토지에다가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해요? 누구 거? 내 거. 내 건데 채권자가 거기다 가압류해놓은 것 뿐이지. 내 거라고. 사유. 소유권을 빼앗긴 거 아니다. 된다. 가처분. 역시 채권자가 내가 토지를 못 팔게 가처분 해놨어. 토지를 못 팔게. 내 건데 토지를 못 팔게 가처분 해놨다. 누구 거? 내 거. 사유.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이 됐건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한을 받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라고. 내 거니까 된다. 소유권 빼앗기는 건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공용 수용. 국가가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거는 국유 안 되는 거죠. 이따 나오죠. 자, 미등기 무허가 1도 중요하지 않아.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겨요? 아니요. 내 거예요. 허가 없이 건물 지었다고 소유권 빼앗겨? 아니요. 내 거예요. 제재를 받지만 그렇다고 소유권까지 빼앗아가는 건 아닌 거다. 사유. 미등기, 무허가 다 사유. 내 거. 소유권 빼앗기는 거 only one. 공용 수용 된 토지 누구 거?
국가 거 안 된다. 심지어 공용 수용 예정이래. 조만간에 도로가 될 거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정. 내 거야. 공용 수용 예정지니까 내 거.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판단하잖아. 어렵나요? 아니, 뭐가 어려워? 다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게 없어서 그래. 내 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래. 가난해서 그래.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알지. 아, 이거 내 건데? 금방 알지.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물이죠. 공유수면 국유예요. 물은 국유. 그렇게 하면 돼. 하천, 호수, 바다. 공유수면 안 된다. 공유수면, 공유가 국가 거란 얘기잖아. 그렇게. 물론 자, 사유하천도 있어요. 그건 돼요. 자,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사유면 사유라고 써줘. 그러니까 하천 그러면 국유 안 되는 건데 사유하천 그러면 돼요. 도로 안 되는 거예요. 국유. 근데 개인 소유 도로는 사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라면 사유자를 써준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하천 국유다 안 된다. 물은 국유 안 된다. 사유하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것들.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하천구역, 포락지, 빈지. 포락지는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 포락지, 물가포자. 빈지는 바닷가. 이렇게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 빈지 안 된다. 이게 물이 있는 거잖아. 삼수변이잖아 다. 물과 관련된 거 안 된다 그냥. 물 있는 거 찍으면 시험에서 물 먹는다. 주의사항. 빈지는 안 돼. 빈지 바닷가. 빈 집은 어이 그건 되는 거지. 빈 집은 공실 되는 거지. 발음 주의하자. 빈 지가 안 되는 거지. 빈 집은 되는 거다. 가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제가 내니까. 9번.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공유수면 물어본 게 아니다.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개인 토지 된다. 개인 토지,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개인 토지니까 되는 거다. 그리고 지목이 양호장인 토지, 양호장 물이니까 안 되는 건가? 토지잖아, 토지. 내 거. 무주의 부동산, 국유 안 되죠.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국유 안 되는 거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이런 무주의 부동산 같은 거를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부르고 일반 재산은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 국유, 국가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일반 재산. 일반 재산도 국유 재산이니까 안 되는 거죠.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 도로, 목적이 있잖아요. 공용에 사용할 목적이 있고. 시청 건물 그런 것들 다 목적이 있잖아. 청와대 목적이 있잖아. 남대문 목적이 있잖아. 보존 목적. 이렇게. 목적이 있는 거 다 행정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 빼고는 다 행정 재산이에요.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 행정재산이다. 자, 주의사항.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부 다 국유재산이니까 안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국유재산 이렇게 나왔대요. 안 된다. 금방 알아. 행정재산,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금방 알아. 일반재산, 가끔 실수해. 일반재산도 안 된다. 국유재산. 원칙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런 예들을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8페이지 상단에 다 국유, 사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 아직까지는 내 거 사유,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개발이 안 되는 거지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고요. 가압류, 가처분 상관없이 내 거, 미등기, 무허가 누구 거? 내 거. 자, 상속은 안 되는데 상속된 토지 누구 거? 내 거. 상속받은 토지니까 내 거. 또 경매로 취득한 토지 내 거.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누구 거? 내 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면 된다. 유치권 성립, 법정 지상권 성립을 물어본 게 아니라 건물, 토지를 물어본 거다. 토지 건물 누구 거? 내 거. 된다. 분묘는 안 되거든요. 분묘가 수기에 있는 임야, 산, 누구 거? 내 거, 사유. 되는 거죠. 하천은 안 되지만 사유하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라면 사유자를 이렇게 써준다. 사유하천 그럼 되는 거고요. 도로 안 되지만 사도 누구 거? 내 거. 된다. 미채거래 광물,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부 다 국유 안 된다. 미채거래 광물 국유예요. 이따 또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토지 건물에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했고, 그리고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양가로 2번 분양권. 건물에서 토지일 때는 일부 문제가 있고, 우리 판례가 건물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현존 건축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우리 학원 건물, 현존 건축물. 근데 이제 안 지어졌는데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현존하는 건축물이야 당연히 사유 내 거라면 되는 거고, 아직 안 지어진 건데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 된다. 건물에서는 특정이란 개념이 나와요. 건물에서는. 토지는 원래 있는 거잖아. 건물은요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은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건지 그게 이제 특정 문제죠. 특정만 되면 되는 거고,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그 세 가지만 갖추면 건물로 특정이 돼요. 일반 건물은. 근데 아파트는요 그 세 가지 갖추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다. 판례가. 그래서 건물에서는 특정에 초점을 맞춰라. 특정. 이제 판례. 30년 거의 40년 전 판례예요. 옛날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을 넣어요. 청약 넣고 당첨이 될 때 그냥 당첨이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일단 당첨된 거야. 그리고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밑에 거야. 지금은 40년 전 아주 옛날 판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당첨만 되는 거,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거. 당첨되면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 당첨권 같은 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당첨만 됐대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동호수가 특정이 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분양계약이 매매계약 1번 타자. 매매계약이니까 매매 대상물이 특정이 돼야죠. 동호수가 특정이 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되면 분양 대금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순서가. 그럼 밑에 건요? 이미 동호수가 특정이 됐네?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을 우리가 분양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은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그러면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그렇게. 근데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 특정. 중개대상물은 특정으로 판단한다고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입주권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분양권은 당연히 되는 거고, 분양권은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잖아요. 그게 된다고.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 입주권은. 분양권은 종류가 하나. 동호수가 특정된 거. 분양계약 체결한 후니까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얘는 아까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라니까.
밑에 거는 입주권인데 되잖아.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뭘로 판단해라?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건 입주권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동호수가 특정 됐나 안 됐나 봐야죠. 물론 분양권은 종류가 하나니까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지 중개대상물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입주권이래. 그럼 OX? 입주권? X? 보통 제가 이제 입주권 OX 그러면 다 X래. 다 이것도 올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입주권 X. 얘를 왜 개무시해?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다고요.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다. 된 건가 안 된 건가 출제위원이 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주권 나오면요.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된 거. 써줬어야지. 그냥 입주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모두 정답.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이렇게 나와도 돼요.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근데 입주권은 써줬어야 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니면 힌트라도 줬어야 돼. 자,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 표현을 써요. 분양 예정자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분양 예정자 이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X 이렇게. 분양 예정자란 요 표현을 보고선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고. 판례가 쓰는 표현.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분양 예정자.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그럼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부른다.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건요?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된 거지. 그래서 구체화된 거다. 그럼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O 그렇게 해야 되고.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써주면 너무 쉬우니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자. 분양 예정자 그건 안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구체화된 거다. 그건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 판례. 미분양 판례예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미분양. 분양계약 체결 안 된 거니까 미분양이잖아. 미분양인데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가 된 거예요. OX? O. 되는 거다. 미분양이지만 다 지었잖아. 미분양이지만. 빈집, 공실.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분양이 안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건축이 이미 완료가 되면 뭐 분양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다 지어지면 현존 건축물 그냥 되는 거다. 다 지었으면. 그러면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했던 건 언제?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건축이 완료가 안 되면 그때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고,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건축이 이미 완료가 됐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거고, 다 지어진 거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8페이지 박스에 적어놨고요. 박스 읽어만 보셔도 되죠.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가로 2번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그 박스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제가 굵은색으로 밑줄을 거놓은 거, 그게 이제 키워드고, 양가로 3번 바로 위에 보세요. 양가로 3번 바로 위에 일부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바로 위에 보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얘는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리고 같은 말도 적어놨죠?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 왜 입주권이에요?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입주권인 거야. 분양계약 체결 안 되면 입주권이잖아요. 분양계약 체결된 후면 분양권이고. 분양계약 체결 안 됐다. 그러니까 입주권이죠. 근데 현실 제공이 가능하대. 무슨 말? 다 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은 분양계약 체결 안 됐지만 다 지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다. 된다고요.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그것들. 이제 같은 말들을 나중에 또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또 문제가 잘 풀려요. 이런 것들.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같은 말. 구체화된 거다. 동호수가 특정된 거다.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이다. 그거는 분양계약 체결 안 됐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된 거다. 그런 것들, 같은 말들을. 우리 원래 말이 다르면 다르거든요. 말이 다르면. 근데 이렇게 같은 말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외우시고 공부하시는 거지. 아, 이런 건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거.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은 분양계약 체결 안 됐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다. 그래서 되는 거다.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그리고 양가로 3번까지 빨리 볼게요. 양가로 3번. 일부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일부 문제. 얘는 주로 토지에서 나오고요. 건물도 있지만 건물에서는 안 나오고 토지에서 나올 거예요. 토지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1필지 토지,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그러니까 앞마당 일부, 땅 조금, 그만큼. 요만큼을 따로 분필을 해서 등기를 했으면 이게 두 개의 필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분필을 안 한 거예요. 분필하지 않은 1필지 토지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이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땅 조금이. 얘는 이제 권리, 어떤 권리랑 연결되는지 뒤를 봐야 돼. 자, 분필하지 않은 1필지 일부 땅 조금인 상태로, 요 상태로 분필을 안 한 상태에서 팔겠대. 소유권 안 돼요. 저당권 은행에 담보로 맡기겠대. 안 돼요. 소유권 저당권은 안 돼. 그렇게 하려면 분필을 해서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일부인 채로는 사고 팔고 담보로 맡기고 안 된다. 근데 뭐는 된다? 빌리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땅 위를 빌리고 지상권, 땅이 역할을 빌리고 지역권,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분필을 안 했어도 일부를 빌리는 거는 된다. 뭐가 안 되는 거다? 소유권, 저당권이 안 되는 거다. 뭐 민법 시간에 배우네. 자, 민법 공부가 좀 됐다고 치면 질문 드려볼게요. 지역권, 지금 제가 일부가 된다고 지금 적어놨죠? 1분대 지역권 5 된다. 근데 지역권은 승역지도 있고 요역지도 있는데 어느 게 일부가 될까요? 둘 다 일부가 되진 않아. 우리 민법 시간에 막 중요하게 배우는데. 승역지, 요역지, 일부가 되는 거? 승역지. 역할을 승인을 해줄 때 일부로 승인을 해줘도 되는 거다. 승역지. 요역지는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이에요.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돼. 그런 거 이제 민법 공부하면 당연히 된다. 제가 적어놓긴 했죠? 거기. 8페이지 맨 밑에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된다. 역할을 승인을 해주는 땅. 승역지. 그게 일필지 일부로 승인을 해줘도 되고 요역지는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 일필지 전부에 된다. 그런 것들도 민법 시간에 배운다. 됐고. 그 다음 9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이제 좀 쉬었다가 양가로 4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